예, 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내일은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날이죠.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진실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드물고 다 좀 이상히 아리꾸리한 소리들만 전부 합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좀 이상한 소리를 했죠. 어버버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고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주 4.3 사건 한번 살펴보면서 황 총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어떤 말을 당연히 했어야 하는지를 조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제 요새 이제 한국당 뭐 나경원이나 황교안이나 이런 쪽에 견적을 좀 넣으니까 이게 너무 문재인을 패야 될 시점에 왜 자꾸 한국당을 패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글쎄요, 저는 지금 판의 오너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이 판을 밀고 계속 나가면 결국 미중 전쟁이 더 진행이 되고 중국이 무력화되는 현상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결국 미국이 북한을 접수해서 요리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상황에서 일종의 쓰나미가 닥칠 거예요. 지금 우리 야권이 지금과 같은 정신머리를 가지고는 그 쓰나미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이 주로 야권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는 문재인 집단, 586 집단은 정치 권력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미 날 받아놨다, 이미 죽은 목숨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내부가 얼마나 제대로 된 식견과 제대로 된 원칙을 가질 수 있냐, 그것에 따라서 상황의 역동성이 규정된다고 봅니다. 이 4.3을 다루는 요새 그 신문이나 입장들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혓바닥이 둘로 갈라진 소리입니다. 혓바닥이 둘로 갈라졌다는 건 뭐냐면 영어로는 equivocation이라 그러죠. 하나의 말에 두 개의 의미를 담는 방법입니다. 다른 용어로는 이제 forked tongue, 그러니까 혓바닥이 둘로 갈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번 제주 4.3 사건의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가 이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나온 건데, 제주 4.3 이젠 우리의 역사. 오케이,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의미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햇볕 정책, DJ의 햇볕 정책이라는 것도 이중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솝 우화에서처럼 햇볕을 쬐면 외투를 벗게 된다. 다시 말해서 북을 어떻게든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겠다, 지금 체제를 망가뜨리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지금 체제가 계속 유지되게 햇볕을 쬐어줘야 된다라는 의미도 된단 말이에요. 결국 나중에 밝혀진 걸로는 우리나라의 깡통진보, DJ, 노무현, 이 일련의 세력들이 결국은 앞의 햇볕, 즉 이솝 우화에서 나오는 햇볕, 외투를 벗기는 햇볕, 북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햇볕이 아니라 북의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햇볕을 쬐인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써요. 이 제주 4.3도 똑같죠.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반란이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소리도 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비극이지만 우리 역사의 한 부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소리도 되는 거예요. 두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캐치프레이즈가. 그래서 우리가 이 저쪽이 사용하는 그런 그 혓바닥에 둘로 갈라진 그러한 수사법, 그걸 정확히 꿰뚫어 봐야 됩니다. 이건 많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은 아마 이명박 정부 때인가 노무현 정부 때 정해졌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모게프라 그래요.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예요. 영어 명칭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성평등과 가족을 위한 부서예요. 참고로 우리는 동성혼 이런 거를 인정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성전환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족이라는 건 남녀 가족을 뜻합니다. 근데 성평등이라는 건 양성평등과 달라요. 젠더 이퀄리티라는 건 뭐냐면 민법이나 모든 점에 있어서 가족제도 혹은 부부, 결혼제도 이런 데 있어서 여성 동성애 커플 혹은 남성 동성애 커플 이런 것들이
또 양성의 커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또 혹은 성전환자 뭐 이런 게 그런 모든 법률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화장실도 남녀 표시를 하면 안 되고 공용 복도에 한 칸 한 칸 따로 독립시켜 가지고 각 화장실 칸마다 유니섹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여성 남자든 남성 여자든 혹은 남장 여자든 여장 남자든 혹은 성전환자든 뭐 아무나 그 화장실 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캘리포니아처럼요. 그런 식의 관점이거든요. 성평등이라는 건. 양성평등과 다릅니다. 따라서 성평등과 가족이라는 건 가족을 양성 간의 가족, 그러니까 이성 간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성 부부에 의한 가족이라고 인정한다면 이건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들을 희롱하는 그런 그 부서 명칭이에요. 모게프라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성평등과 가족은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성평등 주장하는 사람은 가족제도 해체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아왔던 남녀 부부에 의한 가족제도를 해체할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평등과 가족을 위한 부서라는 영어 명칭 모게프는 완전히 희한한 명칭이고 여성가족법으로는 그럴듯한 명칭이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같이 놓고 얘기한다고요. 이 이른바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연대라 그러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연대다. 오케이. 그러면 안가주망 얼라이언스 혹은 인게이지먼트 얼라이언스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영어 명칭은 피플 파워예요. 피플 파워는 좀 과격하게 번역하면 인민의 힘이고요. 좀 작게 번역하면 민중의 힘 정도 되는 어감입니다. 영어 명칭으로는 피플 파워, 인민의 힘 내지 민중의 힘을 써놓고 국산 명칭으로는 참여연대를 쓴다고요. 웃기는 거죠. 이것도 전혀 안 맞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런 현상은 이건 이제 영어와 우리말을 가지고 따로따로 얘기하는 방식이고 모게프나 피플 파워는 저쪽에 이제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박현채 막시스트 경제학자죠. 이 사람은 노상 민족 경제를 주장했어요. 이 사람 어렸을 때 아마 빨치산 투쟁에 참여했던 사람인 걸로 압니다. 민족 경제를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서울대 농경제학과 나왔거든요. 경제학 석사 논문 보면 전부 레닌 막시즘 인용합니다. 이 민족 경제라는 게 이쪽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농업, 경공업, 수입 대체 산업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민족 경제에 관한 고전적인 해석이에요. 우리 저기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한 건 그게 아니라 수출공업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수출공업이 터가 잡히면 바로 중화공업화 불균형이죠. 그러니까 경공업과 중화공업의 불균형을 감수하더라도 중화공업화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방법이었는데 민족경제 주장할 때의 그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농업, 경공업, 수입 대체를 중심으로 한 국가, 한 민족의 경제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자급성을 가지면 그 다음에 뭐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주장은 또 다르게 보면 이걸 극단적으로 밀고 가면 뭐냐면 북한식 주체 폐쇄 경제가 민족 경제다. 사실 북한은 그렇게 폐쇄적이지도 않았어요. 북한은 폐쇄 경제가 아니라 빈 경제입니다. 사실은. 이름은 주체 경제라 그랬는데 거기는 한 번도 경제를 주체적으로 돌릴 수가 없죠. 규모나 자원 상태로. 그래서 항상 소련 삥 뜯고 중국 삥 뜯고 그렇게 해서 살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소련에서 물자가 얼마나 삥을 잘 뜯었냐면 소련에서 물자를 싣고 열차가 가면 물자 받아먹고 열차는 보내줘야 되잖아요. 열차도 꿀꺽해요. 그게 북한식 주체 경제입니다. 아무튼 간에 근데 겉으로 표현할 때는 일종의 그 민족 자급자족 경제를 걔들이 주장하거든요. 주체 경제가. 그러면 아니 박현채 같은 사람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지금 내가 말하는 민족 경제가 북한식 주체 폐쇄 경제를 얘기하는 건지 혹은 미국의 고전적인 경제 개발론자들이 말하는 농업, 경공업, 수입 대체를 먼저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민족 경제인지 그걸 박현채가 평생 동안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민족 경제론이라는 거는 그런 혓바닥에 둘로 갈라진 두 개의 의미를 가지는 게 돼버려요.
거기에 비하면 리영이는 그쪽 진영 이른바 깡통진보 혹은 이른바 진보 저는 깡통진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부라고 하는 리영이는 그 한국이 그 두 날개로 날아야 된다 그러는데 원래 두 날개는요 그 의미로 보면 미국 민주당이 그 옛날 노예제도가 있었던 미시시피나 조지아 같은 거기를 이제 딥 사우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북 깡촌 이런 뜻이죠. 남북 깡촌의 그 수국 꼴통 보수하고 백인 보수하고 그 다음에 도시 지역에 유대인, 흑인, 스코틀랜드인, 아일랜드인 이런 사람들의 연합 세력하고 그러니까 도시 지역의 진취적인 그 소수민족 연합체하고 남부 깡촌에 그 노예제 전통이 있는 숙골 세력하고 이 두 세력을 좌우 날개로 삼아서 날아야 된다. 이게 미국 민주당의 조직 이론이에요. 1930, 40년대에 정립된 조직 이론입니다. 이게. 그걸 떡 갖다가 썼어요. 똑같은 얘기를. 리영이가. 그러면 미국 민주당은 그런 소리 했는데 내가 말하는 두 날개는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 민주당 얘기는 안 해 이 사람은. 평생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게 자기 개념인 듯이 평생 떠들다 죽었어.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1970년대만 해도 이 사람이 70년대 후반만 해도 두 날개가 미국과 소련 양쪽 날개로 한국이 날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소련이 좀 맛이 가고 이상한 것 같으니까 미국과 중국 두 날개가 돼요. 그다음에 중국 개혁 개방한 다음에는 중국 얘기도 별로 안 해요. 그럼 이제 미국과 북한인가? 본인이 뭐라고 밝힌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혓바닥이 둘로 갈라진 게 아니라 시점에 따라서 막 시계열을 다 털어가지고 보면 혓바닥이 서너 개로 갈라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먼저 번 거 정리도 안 하고 말 은근히 바꾸고 또 정리도 안 하고 말 은근히 바꾸고 근데 원래 개념은 애초 자기 것도 아니고 원래 개념은 미국 민주당의 개념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한다고요. 옛날에 반국법이나 이런 걸로 막 처벌할 때 잡아가서 야 그럼 당신이 말하는 두 날개가 미국과 소련 두 개야. 그러면 이제 처벌받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난 그건 저거 얘기한 거예요. 미국의 민주당 얘기한 거예요. 이러고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애매모호하게 해서 그냥 그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화법이 그쪽 진영에서 굉장히 능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봤듯이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두 의미를 가지거든. 4.3 반란이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비극적이었지만 우리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이 뜻도 된다고요. 어느 뜻이냐고요. 그걸 살펴보기 전에 제주 4.3이 좀 그 위치나 의미가 독특해요. 이 일제시대 때 한국인이 소련의 호구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련 혁명, 즉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난 게 1917년인데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한 3년 동안 그 공산군하고 그 다음에 반공군이 그 시베리아와 만주에서 엄청 싸웠어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국제 반공 연합군이 만들어졌거든요. 시베리아에 출병하는. 거기에 일제가 한 10만 명 정도 참전을 했고요. 영국, 미국 이런 데들이 한 10,000명씩 참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 일제가 미워 죽겠는데 저 일제랑 싸우는 게 소련이고 그러니까 소련은 우방같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 시점에 1920년대 초에 1918년, 19년, 20년, 21년 요 시기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소련을 굉장히 흠모하고 그 다음에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 시점에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소련이 그 시베리아 만주에서 국제 반공 연합군을 되게 이제 꺾고
이제 혁명을 완수한다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그런 기운이 확실하게 잡힌 게 1920년대 20년경이에요. 20년, 21년. 그러니까 이제 만주와 시베리아에 파병됐던 다국적군이 이제 그 소련과 이제 그 저거 하지 않는 식으로 빠진다고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은 일제감시에 빠져버렸고요. 일제는 시베리아에서부터 철병해서 만주를 집어먹는다고요. 일제가 그때 만주를 이미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20년, 21년 이때. 그 이후로 1945년 8월 9일까지 약 25년 동안 소련의 목표는 일제와 싸우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일부 이제 마탱이가 간 약간 붉은 물이 든 한국 사람들은 첫째, 우리가 공산혁명을 하면 새로운 문명 단계와 독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혁명으로 가야 돼. 둘째, 소련이야말로 일제의 철천지 원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소련에 잘 줬으면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거예요. 1920년대 초에. 그런데 소련의 내심은 뭐냐면 한국의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일제와 안 싸우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동북아시아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친소 공산계 쪽은 소련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대치가 높고요. 저기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기대치가 다 높고 소련의 관점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는 일제와 싸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둘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1921년 일제와 소련 사이에 이제 사실상의 휴전이 완성이 된 후에 소련이 한 짓이 뭐냐. 아무르 강변에 있는 지금 러시아의 우주 발사계지가 있는 도시예요. 스보보드니의 뜻은 자유시라는 뜻입니다. 거기로 이 한국인 독립군들을 수천 명 불러들여서 무장해제시키고 굴복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발을 해서 저항을 하니까 현장에서 사살한 게 한 1000에서 1500명 사살하고요. 또 그 많은 숫자를 체포를 해서 저기 중앙아시아로 보내버렸다고요. 그 사진에 있는 오른쪽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동상입니다. 홍범도 장군 그때 체포돼서 소련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가서 카자흐스탄 가서 거기서 극장 수의로 일하시다가 1943년인가에 돌아가셨거든요. 사진의 왼쪽은 여운형인데 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재주가 출중한 사람이에요. 재능이 많고 그래서 일찌감치 소련에 줄을 서서 1921년 자유시 참변 때 이제 다 잡아놓고 현장 사살 끝나고 잡아놓고 이제 사형인지 유배인지 결정하는 그 재판이 벌어졌어요. 1000여 명, 1500명에 대해서. 그 재판을 할 때 배심원인가 참관인인가 역할을 해서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운형이. 여운형이 흑역사인데. 흑역사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한국 독립군이 완전히 날개가 꺾여버리거든요. 그 이후에 무장 독립군이라는 건 별 볼 일이 없어요. 1921년 자유시 참변으로 한국의 무장 독립군이라는 건 완전히 날개가 꺾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 건을 하나만 봐도 얼마나 한국인이 소련의 호구였는지 보여주는 건이에요. 두 번째 건은 뭐냐. 일제는 항상 댕댕댕댕댕댕 하면서 뭐라고 자기들 국민들한테 일본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왔냐면 저 악마 같은 공산주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소련을 침공해서 소련의 절반 그러니까 시베리아 전체를 우리 일제의 영토로 삼을 거다. 이러고서 댕댕댕댕 하고서 그걸 선전을 해왔다고요. 일제가 선전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봐야 몸만 고달프지 얻는 게 없어요. 그 춥고 황량한 시베리아 먹어서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실제 이제 노림수는 뭐냐면 이때까지 국민들한테 떠들어온 거나 명분으로 보면 소련을 침공을 해서 소련을 반동강 내버리는 게 맞는데 그러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럼 중국을 침공을 해야 되겠다. 그럼 먹을 게 많아 보이죠, 중국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국은
미국, 영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어느 나라도 식민지로 삼지 않는 개방형 시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일제가 침공을 하게 되면 세계 질서를 빠개는 행위가 돼버려요. 중국을 침공하게 되면 결국 그건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으로 가는 길이에요. 미국과 전쟁으로 가는 길의 중요 이정표가 중국 침공이었다고요. 대신에 시베리아를 침공하면 미국의 동맹자로 그냥 남죠. 일제가 그 둘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어느 패를 쓸 거냐를 들여다보고 있던 거예요. 이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1937년 여름에 덜컥 중국 쪽으로 침공을 했단 말이에요. 소련은 박수치고 난리가 나죠. 그럴 줄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그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앞으로 일제랑 공격할 일 없다. 일제랑은 불가침한다. 그러니까 일제랑 불가침 조약 맺거든요, 실제로. 일제랑에서 전쟁 날 일 없다. 자, 근데 전쟁 날 일 없는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이거 한국인들이 이거 자꾸 전쟁 불씨를 만드네. 특히 누가 그러냐. 연해주에 있는 동포들이 그런 거예요. 연해주 동포들이. 연해주 동포들이 완전히 색깔이 새빨간 이 볼셰비키 공산주의자들 그 성향이 있거든요. 연해주 동포들이. 아니 여기가 가만 놔두면은 이게 완전히 여기서 계속해서 일제랑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게 하는 도발을 일으킬 것 같아. 이거 화약고네. 화약고면 치워야지. 치워. 치워라, 치워. 치우려고 보니까 배운 놈들이 문제야. 그래? 한 2, 30만 내는데 배운 놈들이 몇 명이야? 김말동이, 홍길동이, 따져보니까 한 3천 명 돼, 배운 놈들이. 오케이? 그럼 배운 애들 다 불러, 운동장에. 끌어내갖고 머리 뒤에다 대고 빵! 기관총 걸고 빠바방! 해서 연해주 현장에서 한 2, 3천 명 학살해요. 그리고 나머지요? 그냥 들어가지고 콩나물 시루 쟁이듯이 그냥 열차에 쟁이는 거예요. 눈치가 빠르고 이제 감이 있는 사람들은 트렁크 싸가지고 오지만 대부분은 그냥 옷이나 한 벌 걸치고 온 거예요. 오라 그러니까 뭐 살림살이 이런 거 없다고. 열차 타고 어디 가요? 뭐 좀 멀리 갈 거야. 저 그러면 집에 가서 살림살이 좀 갖고 올게요. 야, 네 집 국가 거지? 그렇죠? 그러면 너 집에 있는 외투 누구 거야? 국가 거지? 그러네요. 그럼 거기 있는 네 내복이랑 빤스 누구 거야? 국가 거지? 그것도 말 되네요. 야, 타 자식아 안 타? 빵. 그렇게 해서 그냥 막 그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나물 쟁이듯이 쟁여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찬바람 돌기, 그때가 9월 뭐 이럴 때인데 찬바람 도는 그 중앙아시아에 갔다가 허허벌판에 패대기 친 거라고요. 그 해 당해년도에 5만 명인가 얼어 죽고 굶어 죽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별짓 다 했겠죠. 여자들은 매춘했을 거고.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걸 두고 국사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 저희들이 쓰는 국사책에는 연해주 동포 중앙아시아 2주래. 오케이, 2주 좋네. 너희 집도 한번 그렇게 가봐. 2주. 너희 집도 한번 이사 한번 그렇게 가봐라.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그냥 끌어내서 옷 입은 거 뭐 빤스만 걸쳤든 외투를 걸쳤든 그냥 그 상태로 끌어내서 그냥 3등 열차도 못 되는 화물차 같은 데다 그냥 가축 싣는 화물차에 그냥 밀어넣어서 빼곡히 밀어넣어서 물이나 주면 다행이고 밖에서 잠궈버린 다음에 군인 보초 세우고 가봐. 너희 집도 한번 그렇게 가봐. 그게 이주냐? 강제 추방이죠. 영어로는 그걸 있어요. Forced exile. 강제 추방이란 용어가 있다고. 이걸 migration, 이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연해주 동포 학살 및 강제 추방 사건도 37년 늦여름 초가을에 벌어진 사건인데 이거 한 2, 30만 명이라고요. 규모가. 죽은 사람, 거기로 강제 추방된 사람. 이거 뭐를 위한 거냐? 일제와의 평화를 위한 거예요. 여기 조선인 동포, 한국인 동포 놔두면 계속해서 일제랑 싸움 일으키고 일제에 투쟁하는 게릴라한테 돈 만들어주고 무기 만들어주고 이런 게 되니까 그냥 뽑아서 그냥 패대기 친 거라니까요.